한적한 강가 마을. 안개가 옅게 깔린 어느 가을 아침, 은퇴한 노후 편배달부는 오랜만에 집 뒤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나무결은 벌레 먹은 자국으로 가득했고 습기에 젖어 가장자리는 부서질 듯 금이가 있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서 빛바랜 봉투들이 한 움큼 쏟아져 나왔다. 봉투마다 일정한 필체로 적힌 이름은 단 한 사람, 이 마을에서 2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성 은지였다. 편지는 모두 같은 발신인 그녀의 남편 민호의 것이었다. 한 장 두 장 펼쳐 읽을수록 단순한 애정 어린 편지가 아니라 절박한 호소이자 미해결 실종 사건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러났다. 첫 번째 편지는 따스했다.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놨소. 일찍 와요.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오. 소박한 일상과 애정이 담긴 문장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로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다. 왜 돌아오지 않소? 사람들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도망갔다 말아오. 나는 믿지 않소. 제발 집으로 돌아오. 글씨는 점점 흔들리고 잉크는 번져 있었다. 마지막 편지에는 마치 피처럼 갈색으로 얼룩진 자국이 선명했고 급하게 휘갈긴 문장 하나가 남겨져 있었다. 나는 이제 알겠소?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 은지는 조용하고 상냥한 여인이었다. 재봉틀로 동네 아이들의 옷을 손봐주고 남편 민호와는 다정한 부부로 알려졌다. 하지만 2003년 초가을 어느 날 밤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목격한 이는 옆집 할머니였다. 은지가 대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서성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며칠 뒤 민호의 휴대전화로 나는 괜찮아. 나를 찾지 마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그러나 발신지는 마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이었다. 은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경찰은 가출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지만 민호는 완강히 부정했다. 은지는 절대 집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데려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사건 직전, 마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지가 결혼 전에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던 남자 재성이 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주민들은 그가 은지를 몰래 만났다는 소문을 나눴지만 증거는 없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려 했을 때 재성은 다시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다. 민호는 그 후에도 날마다 편지를 썼다. 누군가는 미친 사람 같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믿지 않았다. 그의 글은 사랑에서 의심으로, 의심에서 공포로 변해갔다. 나는 이제 그자의 발자국을 보았소. 모두가 외면하오. 하지만 나는 알아. 그가 너를 데려갔다는 것을. 편지의 문장은 점점 조급해지고 마지막에는 위협에 직면한 듯 끊어졌다. 바로 그 붉은 얼룩이 남아있는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를 쓴 직후 민호 역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끝내 아내를 찾지 못해 삶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를 잊었다. 그러나 나무 상자 속 편지들은 그의 마지막 발자취와 절규를 20년 동안 침묵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편지 속 단서였다.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문제의 우물은 2000년대 후반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여 마을 회의에서 아예 콘크리트로 메워버린 곳이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누구도 확인하지 않았다. 은퇴한 우편 배달부는 손에 편지를 쥔 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민호가 매일같이 편지를 쓰던 모습을 기억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민호는 집마루에 앉아 종이를 꺼내 펜을 잡곤 했다. 주민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미치광이의 행동이 아니라 진실을 남기려는 몸부림이 아니었을까? 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다.
은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영원히 침묵당한 것일까? 그리고 민호는 정말 절망 끝에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같은 운명을 맞이한 것일까? 받는 이 없는 편지들은 마치 미완의 수사보고서처럼 수십 년의 침묵을 깨우며 우리에게 묻는다. 은지는, 그리고 민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을 햇살이 창고 구석을 비추자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은퇴한 우편 배달부는 망설임 끝에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봉투들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은 단 한 사람, 은지. 그리고 발신인은 모두 민호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첫 번째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날짜는 2003년 초가을, 바로 은지가 실종되던 해였다. 편지는 짧고 다정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두었소. 빨리 와서 같이 먹읍시다.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고 있소? 단순한 일상과 따스한 애정이 담긴 문장이었다. 읽는 순간 오랜 세월의 침묵 속에서도 편지 속 민호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나는 듯 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평범한 부부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던 다정한 사이였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치자 글씨체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같은 손길이었지만 선은 흔들리고 잉크가 번져 있었다. 왜 돌아오지 않소? 사람들은 당신이 어디로 갔냐고 묻소. 나는 대답할 수 없소. 제발 돌아오오. 첫 편지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불안과 초조가 묻어났다. 단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 읽는 이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은지는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일까? 세 번째 편지로 넘어가자 절망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다. 나는 믿지 않소. 당신이 다른 사람과 도망갔다고 모두가 말하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소. 당신은 분명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이오. 민호의 믿음은 굳건했지만 글 속에는 점점 두려움이 스며들고 있었다. 누군가 은지를 강제로 데려갔다는 불길하고 음울한 확신. 그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처럼 보였다. 그 순간 편지를 읽는 노우편 배달부의 손이 떨렸다. 그 역시 2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종 사건. 경찰은 가출이라 단정지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했다. 오직 민호만이 끝까지 아내의 결백과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목소리가 이 편지 속에서 다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다음 봉투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편지였다. 종이에는 갈색 얼룩이 번져 있었고 글씨는 마치 급히 휘갈겨 쓴 듯 불안정했다. 나는 이제 알겠소?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것은 섬뜩한 유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얼룩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이 편지를 읽는 순간 노우편 배달부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민호가 남긴 마지막 단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숨겨온 진실을 가리키는 듯했다. 20년 동안 누구도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비밀. 그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편지를 쥔 채 꼼짝할 수 없었다. 바람이 스며드는 창고 안에서 마치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했다. 그 우물을 보라. 거기에 답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물이 이미 오래전에 콘크리트로 메워졌다는 사실이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막아버린 곳, 그 안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혹시 은지와 민호의 행방이 그 속에 묻혀 있는 것은 아닐까? 상자의 편지들은 더 이상 단순한 연애 편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해결 사건의 기록이자 절망 속 남편이 남긴 마지막 추적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노후 편배달부의 손에 의해 20년 만에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노후 편배달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상자 속에 다시 넣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가라앉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잊힌 사건, 아무도 끝내 답을 내리지 못한 실종. 그리고 이제야 드러난 편지 속 문장.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그의 머릿속에 그 우물이 떠올랐다. 오래전 아이들이 장난치다 빠질 뻔한 사건이 있었다. 그 뒤로 마을 회의에서 위험하다며 우물을 메워버렸다. 그때는 단순한 안전조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우물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어귀로 걸어 나갔다. 발걸음은 무겁고 심장은 쿵쾅거렸다. 누구에게 이 편지들을 보여야 할까? 경찰에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덮어두는 것이 나을까? 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우물을 확인하시오. 그날 저녁, 그는 마을 회관에 들러 오랜 이웃이자 사건 당시를 기억하는 박노인을 만났다. 박노인은 편지를 읽고 난 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민호가 정말 마지막에 쓴 게 맞구먼. 내가 그날 밤 들었어. 비 오는 밤이었는데 민호가 집 앞에서 누군가와 격하게 다투고 있었지.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는 사라졌어. 아무도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 노후 편배달부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 우물 혹시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닌가요?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우물은 그냥 막은 게 아니야? 우리가 회의한다고 모였을 때 유난히 서둘러 메우자는 사람이 있었지. 바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나오자 노후 편배달부는 얼어붙었다. 재성. 은지가 실종되기 전 그녀 곁을 맴돌던 남자였다. 그는 은지가 결혼하기 전부터 집요하게 따라다녔다고 한다. 결혼 후에도 술에 취해 민호와 다투는 모습을 본 이들이 있었다. 그런데 은지가 사라진 바로 그 무렵, 재성 역시 마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편지 속 내용과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사실들. 민호는 마지막에 별표 나는 이제 알겠소? 그가 했소. 별표라고 썼다. 그렇다면 재성이 은지를 데려갔다는 민호의 확신은 근거 없는 망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노후 편배달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에서는 가을바람이 낙엽을 몰아쳤고 그는 오래전 기억 속 민호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검게 그을린 얼굴로 묵묵히 우체통 앞에 서 있던 남자. 그가 매일같이 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붙였지만 결국 그 편지들은 배달되지 않고 어디선가 막혀버렸던 것이다. 어쩌면 그 편지들이 우체국으로 오기 전에 누군가 가로챘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그는 결심했다. 우물을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는 마을 청년 2명을 찾아갔다. 사건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들은 처음엔 미신 같은 이야기라며 웃어넘겼지만 편지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다. 이건 그냥 소설이 아니네요. 정말로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어릴 때 들은 소문을 이야기했다. 아이들 사이에서 떠도는 괴담이었다. 뒷산 우물에는 귀신이 산다. 어떤 여자가 거기 갇혀 울고 있다. 당시에는 단순한 아이들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소름 끼치는 예감으로 다가왔다. 노후 편배달부와 청년들은 우물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숲길을 따라 오르자 잡초와 덩굴에 덮인 언덕 위에 오래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콘크리트로 메워진 우물자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사이로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메워진 흔적을 만져보았다. 갈라진 틈새 사이로 습기가 스며나오고 있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아직 살아 숨쉬는 듯했다. 청년 한 명이 작은 곡괭이를 꺼내 돌을 두드리자 금이 간 틈에서 흙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썩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이곳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가? 단순히 오해와 소문으로 가득한 과거일까? 아니면 정말로 2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일까? 그때 노우편 배달부는 민호의 마지막 편지를 떠올렸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그의 눈앞에서 그 문장이 불길하게 되살아났다. 우물가에 선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메워진 콘크리트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낙엽을 흩날렸다. 노우편 배달부는 마치 오래된 유령 앞에 선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정말 여길 열어야 할까요? 청년 중 한 명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노우편 배달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민호가 여기에 진실을 묻었다고 했소?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확인하지 않을 거요. 결국 그들은 삽과 곡괭이를 들고 조금씩 콘크리트를 파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해가 저물며 숲속은 점점 어두워졌다. 바위와 흙이 부서져 나올 때마다 땅속에서 스며나오는 냄새가 점점 진해졌다. 곰팡이와 썩은 흙,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의 냄새. 마침내 작은 틈새가 열렸을 때 차가운 공기가 우물 속에서 뿜어져 나왔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청년 하나가 휴대폰 불빛을 비추자 축축한 돌벽과 검게 고인 물이 보였다. 그리고 그 물 위에 떠오른 것은 작은 천 조각이었다. 낡고 헤어진, 그러나 분명히 여성의 옷자락 같았다. 모두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노우편 배달부의 손이 떨렸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은지의 흔적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것일까? 경찰에 알립시다. 청년이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노우편 배달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20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외면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미 그때 사건을 가출로 종결지었다. 이제 와서 편지와 낡은 천 조각 하나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무엇보다 두려웠다. 만약 정말로 이곳에서 은지의 흔적이 발견된다면 그 순간 마을 전체의 기억과 침묵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재성의 이름도 다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때였다. 두 번째 청년이 입을 열었다. 저기, 뭔가 더 있어요. 그는 빛을 깊숙이 비추며 몸을 굽혔다. 우물 벽 쪽에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오래된 금속 상자 같았다. 곡괭이로 벽을 두드리자 흙이 무너져 내리고 녹슨 상자가 드러났다. 손으로 꺼내려 하자 무게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세 사람이 힘을 합쳐 간신히 바닥 위로 끌어올렸다. 상자는 습기와 녹으로 얼룩져 있었고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안에는 또 다른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호의 것이 아니었다. 글씨체는 전혀 달랐다. 거칠고 삐뚤어진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그녀를 원했지만 그녀는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내 곁에 두었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듣지 못한다. 이제는 조용하다. 순간 공포가 세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다. 재성. 그의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은지의 실종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노우편 배달부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어지러웠다. 20년 동안 의문으로만 남아있던 사건의 실체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마지막 한 장, 종이는 물에 젖어 반쯤 흐려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우물에 없다. 나는 다른 곳으로 옮겼다.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우물 속에서 단서를 발견했다고 믿은 것도 잠시,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확신을 다시 무너뜨렸다. 은지는 정말 우물에 있었던 걸까? 아니면 단지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재성이 써둔 미끼일 뿐일까? 노우편 배달부는 편지를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검은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며 숲을 뒤덮었다. 그의 귓가에는 여전히 민호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뒷산 우물 속을 확인하시오. 그러나 그 우물이 진실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미궁의 입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 사람은 결국 경찰에 편지와 상자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경찰이 과연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혹은 또다시 사건을 묻어버릴까? 밤은 깊어갔고 마을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이 아니었다. 20년 전 사라진 목소리들이 바람에 섞여 속삭이는 듯했다. 받는 이 없는 편지. 그것은 끝내 전달되지 못했지만 세월을 넘어 진실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은지의 진짜 행방, 민호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재성의 그림자. 모든 것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둠을 마주한 것은 단지 세 사람뿐이었다. 2003년 강가에 자리한 작은 마을. 그곳에서 은지는 조용하고 성실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재봉틀 소리로 시작되었다. 낡은 집마루 위에 앉아 바늘을 움직이면 땀방울처럼 빛나는 실들이 옷감을 따라 흘러갔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찢어진 소매를 들고 오면 은지는 따스한 미소로 금방 고쳐줄게 하고 받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손재주와 친절을 입버릇처럼 칭찬했다. 남편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5년째 접어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가리지는 못했다. 매일 저녁 작은 밥상에 둘러앉아 된장찌개와 김치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호는 말수가 적었지만 은지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말해주었다. 너 하나로 충분하다. 은지는 그런 남편 곁에서 따뜻한 안식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 눈에도 그들은 모범적인 부부였다. 바람 부는 날이면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고 장날이면 손을 꼭 잡고 시장길을 걸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이 묻어났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우리도 크면 은지 아줌마처럼 좋은 사람 만날래요 라고 말했고 어른들은 저 집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다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2003년 초가을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그날 밤은 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마을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 앞마당에 나와 빨래를 걷고 있었다. 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내려앉아 그녀의 얼굴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바로 그때 이웃집 할머니가 창문 너머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은지가 대문 앞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이 다투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은지의 표정은 당황과 두려움 사이를 오가고 있었고 손끝은 초조하게 옷자락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몇 분 후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은지를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였다. 은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호는 밤새 집 밖을 헤매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은지야. 은지야. 그의 목소리는 숲과 강을 넘어 메아리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이웃들은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 생각했다. 혹시 친정을 들른 게 아닐까?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닐까 추측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은지의 친정에도 친구들의 집에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옷가방이나 소지품도 챙기지 않은 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결국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집 주변과 강가, 숲길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마지막 목격자인 할머니의 증언만이 유일한 실마리였다. 그러나 낯선 남자의 얼굴은 기억조차 흐릿했고 단서로 삼기엔 부족했다. 며칠 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민호의 휴대폰으로 온 것이었다. 나는 괜찮아. 나를 찾지 마. 발신지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산골 마을. 은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자발적인 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 소식은 곧 마을에 퍼졌다. 역시 다른 사람 따라간 게 아니겠어? 민호가 워낙 무뚝뚝하잖아. 여자가 외로웠을 거야? 사람들은 은지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동정과 비난이 뒤섞인 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퍼져나갔다. 그러나 민호는 단호히 부정했다. 그는 경찰서에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다. 은지는 절대 저를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겁니다. 제발 다시 조사해 주십시오. 하지만 경찰은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도 민호는 굳건히 말했다. 은지는 제 아내입니다. 그녀는 제 곁을 떠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겁니다. 그의 눈빛은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갑게 등을 돌렸다. 그가 집 앞에서 매일같이 아내의 이름을 부를 때조차 이웃들은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곤 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마을의 고독한 그림자가 되었다. 그리고 은지의 행방은 미스터리 속에 묻혀갔다. 은지가 사라진 뒤 민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침마다 그는 습관처럼 밥상을 차렸다. 은지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고 가지볶음을 곁들였다. 하지만 식탁 맞은편 의자는 늘 비어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허공을 바라보았다. 언제쯤 돌아올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가워진 밥그릇을 치우곤 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다. 불 꺼진 방 안, 이불 속에서 그는 끝없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은지의 웃음소리, 바느질할 때 흐르던 콧노래가 귀에 아른거렸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은 오직 고요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함께 걱정하며 수색에 나섰지만 시간이 흐르자 속삭임이 변하기 시작했다. 민호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은지가 원래 착하긴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혹시 정말 바람난 거 아닐까? 낮에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민호의 등을 찔렀고 밤에는 차가운 뒷말이 집 주변을 맴돌았다. 민호는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이 장난삼아 흉내내는 말을 들은 적도 있었다. 은지 아줌마는 다른 아저씨랑 도망갔대. 쉿, 들리면 안 돼.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체국 앞에서 민호는 낯익은 인물과 마주쳤다. 재성이었다. 재성은 은지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난 동네 사람이었다. 젊을 때는 도회지로 나가 사업을 했지만 실패 후 돌아왔고 이후로는 늘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술에 취해 거리를 어슬렁거리거나 다른 이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았다. 그날도 재성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아직도 은지를 찾고 있냐? 민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재성은 피식 웃으며 담배 연기를 뿜었다. 내가 보기엔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민호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다. 무슨 뜻이냐? 재성은 대답 대신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묘하게 불안한 그림자를 남겼다. 그날 이후 민호는 재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유 없는 직감이었다. 하지만 실종 전날 밤 은지가 누군가와 대문 앞에서 대화하는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재성의 어둡고 낮은 목소리가 겹쳐졌다. 며칠 뒤 민호는 은지의 재봉틀 옆에서 낯선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천 조각에 묻은 담배 냄새였다. 은지는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민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마을에서 유일하게 그 독특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재성이었다. 민호의 의심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증거도 없는데 괜한 소리 하지 마. 재성이야 좀 이상하긴 해도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겠어? 그들은 민호의 절박한 눈빛을 피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은지가 떠난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재성을 의심하는 이야기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민호는 홀로 진실을 좇았다. 밤마다 숲길을 헤매며 재성의 흔적을 쫓았고 강가에서 발자국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단서는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 주막에서 우연히 재성과 다시 마주쳤다. 술에 잔뜩 취한 재성은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사람이 말이야. 꼭 지켜야 할 걸 지키려다 더 큰 걸 잃기도 하지? 민호야, 내가 뭘 알아도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거다. 그 순간 민호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가슴속에 더 큰 의심의 불씨가 타올랐을 뿐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꿈속에서 은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야, 제발 날 찾아줘. 그 목소리에 그는 가슴을 치며 눈을 떴다. 혹시 재성이 정말 은지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민호는 결심했다. 이제는 직접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마을 뒤편 언덕 너머 오래된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다. 가을비가 흩뿌리던 밤, 민호는 다시 한번 우물가에 섰다. 언덕 뒤편,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아 돌로 덮어놓은 우물이었다. 빗물이 떨어질 때마다 돌 틈에서 차가운 냄새가 풍겨나왔다. 민호는 손전등을 비추며 우물 가장자리를 살폈다. 그곳에는 오래전에 긁힌 듯한 흠집과 희미하게 남아있는 신발 자국이 있었다. 그 순간 은지가 사라진 마지막 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저녁, 은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느질을 마치고 집 앞에 나와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고 어둠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민호는 집 안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은지가 대문 앞에 멈춰서더니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호는 처음엔 지나가는 손님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곧 불길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은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낯선 남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어깨가 커다랗게 흔들리며 은지를 압박하는 듯 보였다. 민호가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 짧은 혼란 속에 은지와 낯선 남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것이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다. 민호는 이 기억을 수없이 떠올리며 후회했다. 그때 내가 바로 뛰어나갔다면 그녀를 붙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현실은 돌이킬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았다.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민호의 집 주변을 맴돌았고 창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러나 문을 열면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직감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은 재성이었다. 그는 이유 없이 민호를 노려보았고 술에 취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흘렸다. 어떤 비밀은 묻어두는 게 나아. 알면 다치거든. 그 말은 민호의 뼛속을 시리게 했다. 경찰은 은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민호는 끝내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확신은 점점 커졌다. 은지는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너무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우물가에서 돌아오는 길, 민호는 낡은 우체통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쓰다만 편지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은지가 사라진 직후 그가 처음으로 써 내려간 편지였다. 은지야, 어디 있니? 제발 돌아와 줘.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 누가 널 데려갔다면 내가 끝까지 찾아낼 거야. 그 편지는 보내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펜을 들었다. 나는 내가 떠나지 않았음을 안다. 언젠가 이 진실이 드러날 거다. 은지야, 부디 어디선가 내 목소리를 듣고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심지어 경찰이 포기했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은지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자 은지의 이야기를 잊어갔다. 그러나 민호에게 그 시간은 멈춰 있었다. 매일 편지를 쓰고 매일 은지를 부르며 살아갔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집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재성이 또다시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다. 사람이 우물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면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게 되지. 그 말은 마치 암시 같았다. 민호는 다시 우물로 향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언덕 위, 그는 우물 속을 내려다보았다.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고 빗방울이 떨어지며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다. 그 순간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지야, 내가 반드시 널 찾아낼 거야. 설령 이 마을이 날 미쳤다 해도 나는 멈추지 않아. 그의 외침은 빗속에 흩어졌지만 마음속에는 굳건한 결심이 자리했다. 은지의 마지막 흔적, 낯선 남자의 그림자, 그리고 재성의 불길한 말.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민호는 알았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 날이 올 것임을. 그리고 그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은지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나자 마을 전체는 불안과 호기심으로 술렁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종 사건이라고 여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기억과 추측이 모여 새로운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사람들은 은지의 집 앞을 지나며 서로 다른 장면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첫 번째 증언은 집 근처에 살던 노인의 입에서 나왔다. 그는 사건 당일 저녁 담배를 피우기 위해 마당에 나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날 밤 은진의 골목 어귀에 낯선 트럭이 서 있더군. 하얀색 짐차였는데 이 마을에선 그런 차를 가진 사람이 없지. 그는 그렇게 단언했다. 하지만 그의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본 것이었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 트럭이라는 단어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다. 두 번째 증언은 맞은편에 사는 아주머니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은지가 사라지기 직전 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 누군가랑 크게 언성을 높이는 것 같았지? 은지 목소리도 들린 것 같고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눈빛을 교환했다. 하지만 아주머니 역시 확신하지 못했다. 밤바람에 섞인 소리였고 창문을 닫아둔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지와 누군가가 말다툼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이웃들의 증언은 사건의 윤곽을 흐리게 했다. 흰색 트럭, 낯선 남자, 다툼의 소리. 모든 것이 사실일 수도 혹은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 이야기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그 퍼즐은 은지가 자발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것이라는 불길한 상상을 키워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나섰다. 골목길과 강둑, 숲속까지 수백 견을 동원해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눈에 띄는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흰색 트럭에 대한 제보도 허공에 흩어졌다. 마을에 들어왔다 나간 차량을 기록한 자료는 없었고 지나가는 외지인의 흔적 역시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밤낮으로 진정을 넣으며 말했다. 그 트럭을 찾아야 합니다. 은지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누가 봤다고 했습니다. 제 아내가 스스로 떠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은 고개를 저었다.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언만으로는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때 은지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은지, 메시지는 단 한 줄, 나는 괜찮아. 나를 찾지 마.
처음 그 문자를 본 순간 마을은 술렁였다. 어떤 이는 봐라, 결국 스스로 떠난 거 아니냐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이건 누군가가 은지 휴대폰을 이용해 보낸 거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민호는 두 번째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 발신지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위치는 마을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깊은 산골 마을이었다. 은지는 그곳에 가본 적조차 없었다. 이 사실은 오히려 사건을 더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다. 만약 은지가 진짜로 그곳에 있다면 어떻게 거기까지 간 것일까? 자발적으로 떠났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보낸 것이라면 왜 굳이 그런 메시지를 남긴 걸까? 민호는 점점 더 확신했다. 누군가 은지를 데려갔고 그녀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흘려놓은 것이라고.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단호했다. 명백한 납치 정황이 없습니다. 문자 역시 본인의 의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소비했다.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은지의 실종에 대해 끝없이 추측을 늘어놓았다. 젊었을 때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잖아. 이름이 뭐더라? 아, 재성이었지. 누군가 그 이름을 꺼내자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성. 오랫동안 마을을 떠났다가 은지가 사라지기 몇 주 전 다시 돌아온 남자. 그의 등장은 우연일까? 아니면 모든 비극의 시작일까? 민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소문은 단순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의 파편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깊이 은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재성의 이름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젊었을 적 은지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인물이었다. 은지가 민호와 결혼하자 마을에서 얼굴을 감춘 채 홀연히 떠났던 남자. 그리고 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은지가 사라지기 불과 몇 주 전 다시 나타났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귀환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업 실패 후 돌아온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지가 실종되자 모든 퍼즐 조각은 그의 이름 쪽으로 향했다. 민호 아내를 좋아했던 게 사실이잖아. 결혼한 뒤에도 포기 못했다더라. 타이밍이 너무 수상하지 않나? 왜 하필 그때 돌아왔겠어? 이런 말들은 곧 확신처럼 굳어졌다. 은지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것을 본 이웃의 기억, 그리고 집 앞에서 들렸다는 다툼의 소리.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남자의 정체를 재성으로 연결지었다. 민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은지를 향한 그 집요한 시선이 떠올랐고 결혼식 날 뒤편에서 차갑게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민호는 주저하지 않고 경찰에 재성을 지목했다. 그가 범인일지도 모릅니다. 꼭 조사해 주십시오. 은지가 사라지기 전 그가 이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상황이 겹쳐지자 결국 수사망을 넓혀 재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은 듯 정적만이 감돌았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가 가득한 방, 그리고 한쪽 벽에는 누군가 급히 떼어낸 듯한 사진 액자 자리만 남아있었다. 사진이 걸려 있었던 것 같군요.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무엇이 걸려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웃들은 그가 최근까지 술집과 여관을 오가며 지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숙박부의 이름은 가짜였고 사용한 전화번호 역시 버려진 것이었다. 민호는 분노와 절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그가 은지를 데려간 게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 놓치는 겁니까?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의심에 불과해요. 그날 밤, 민호는 재성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술집 주인을 찾아갔다. 주인은 잔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새벽녘에 재성이 술에 취해 이런 말을 했지? 사람은 말이야,
원하는 걸 가지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해. 근데 난 절대 포기 안 해. 그 눈빛이 섬뜩했어.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래 묵힌 집착과 분노가 뒤엉킨 듯한 고백이었다. 며칠 뒤, 경찰은 재성이 외지로 빠져나갔다는 단서를 잡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지만 이후 행방은 다시 끊겼다. 그는 마치 땅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다. 그 소식은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을 더욱 키웠다. 역시 그가 뭔가 한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도망친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밤마다 문단속을 더 철저히 했다. 아이들은 밖에 나가기를 꺼렸고 어른들은 한밤중에 들려오는 바람소리에도 불안해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크게 자리했다. 그가 은지를 데려간 게 확실하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민호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재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다. 증거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강제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재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은지의 행방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소문뿐이었다. 사람들의 입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은 점점 괴담처럼 변질되었다. 어떤 이는 은지가 외지에서 목격되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재성이 숲속 오두막에서 그녀를 가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민호는 홀로 밤길을 걸으며 중얼거렸다. 은지야, 널 찾을 때까지 난 절대 멈추지 않아. 재성이 어디에 숨어있든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이 배어 있었다. 세상은 등을 돌렸고 진실은 멀어져만 갔다. 하지만 그의 믿음만은 꺾이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사건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경찰은 수사 기록을 정리하며 추가 단서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민호가 경찰서를 찾아가 울부짖어도 그들의 표정은 점점 무심해졌다. 민호 씨,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증거가 없습니다. 그 말은 민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최선을 다했다니.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이게 최선이라니. 마을 사람들 역시 처음의 충격과 안타까움에서 점차 이야기로 사건을 소비하기 시작했다. 누구는 은지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함께 달아났다고 했고 또 누구는 깊은 산속에서 귀신에 홀려 사라졌다고 말했다. 밤이 깊으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저녁 늦게 밖에 나가지 마라. 은지를 데려간 그 귀신이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 이야기는 점점 괴담으로 변했고 은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전설이 되어갔다. 민호는 그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자의로 떠난 게 아니라고. 그의 외침은 바람 속으로 흩어질 뿐 사람들은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집안에서 오래된 전화를 꺼내 들었다. 혹시라도 은지가 다시 연락해 올까? 하지만 전화기는 묵묵부답이었다. 오직 그날 실종 이후 단 한 번 도착했던 메시지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 괜찮아. 찾지 마. 그 문장은 민호의 마음을 찢었다. 정말 은지가 보낸 걸까? 아니면 누군가 은지의 이름으로 보낸 거지 될까? 그 메시지가 산속 깊은 곳에서 전송되었다는 사실은 민호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은지가 그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민호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밤, 그는 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그가 달빛 아래에서 홀로 산길을 헤매는 모습을 목격했다. 눈동자는 붉게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과 삽 같은 도구가 들려 있었다. 저 사람, 이제 미쳐가는 게 아니냐.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지만 누구도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그의 집착은 이미 집념을 넘어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는 술에 취해 마을 광장에서 외쳤다. 재성이야. 그가 은지를 데려간 거야.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는 거야?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음을 터뜨렸다. 경찰은 민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다. 증거는 그놈에게 있어? 반드시 그놈을 찾아야 해. 마을은 점점 민호를 외면했다. 처음에는 동정과 위로를 건네던 이웃들도 이제는 그를 두려움 섞인 눈빛으로 바라봤다. 고독은 민호를 더욱 옥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다. 은지는 살아있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간 거다. 그 믿음은 민호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동시에 저주였다. 끝없는 추적과 의심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져갔다. 경찰의 기록은 닫혔고 마을의 관심은 식어갔다. 남은 것은 단 한 사람의 집요한 외침뿐이었다. 은지야. 어디에 있든 제발 신호를 보내줘. 내가 널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고 어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숨쉬고 있었다. 민호의 삶은 은지가 사라진 날부터 멈추어 버린 듯 했다. 세상은 여전히 흘러가고 계절은 바뀌었지만 그의 시계는 단 하나의 순간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멈춘 시간 속에서도 유일하게 자신을 버티게 해주는 습관을 만들어냈다. 바로 편지 쓰기였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작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은지를 향한 편지를 썼다. 내용은 단순했다. 전날 밤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는 하소연, 혹은 집 앞에 꽃이 피었다는 소소한 이야기. 때로는 눈물로 얼룩진 고백과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편지지를 채우기도 했다. 은지야, 오늘도 너 없는 저녁을 맞이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아.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릴 것만 같아. 그의 글씨는 처음엔 정갈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고 번져갔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멈춘다는 것은 곧 은지를 포기한다는 의미였고 그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편지를 쓴 뒤 그는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낡은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차곡차곡 넣는 것이다. 마치 언젠가 은지가 돌아와 모든 편지를 읽을 것이라 믿는 듯이. 상자는 점점 무거워졌고 종이의 냄새와 먹물이 뒤섞여 그 방 안에 독특한 향기를 남겼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다. 아직도 편지를 쓰고 있대. 마치 죽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처럼. 불쌍한 사람. 하지만 저건 집착이야. 그들의 수군거림은 민호의 귀에도 닿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 편지가 자신을 지탱하는 마지막 끈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썼다. 편지를 쓰는 동안만큼은 그는 은지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었다. 종이에 은지라는 이름을 적을 때마다 그녀가 바로 곁에 있는 듯한 환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글에는 점점 어둡고 불길한 기운이 드리워졌다. 어느 날 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떠났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내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한다면 그건 누군가가 막고 있기 때문일 거야. 민호는 편지를 통해 절망과 분노, 희망과 광기를 동시에 토해냈다. 그것은 일기이자 유언 같았다. 그는 스스로도 느꼈다. 자신의 마음이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나무 상자 속에 쌓여가는 편지들은 그의 삶을 보여주는 기록이자 유일한 증거였다. 그는 믿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이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그날 밤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지붕을 때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신음 같았다.
민호는 여느 때처럼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쓰려 했지만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었고 창밖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종이 위에 글자를 새겨 내려갔다. 그러나 그날의 문장은 이전과 달랐다. 희망이나 기다림 대신 마치 마지막 고백처럼 절박하고 급했다. 은지야, 오늘따라 내 얼굴이 너무 선명하다. 내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어떤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고 있어. 내가 만약 갑자기 너에게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누군가가 막고 있기 때문일 거야. 글씨는 점점 흐트러졌고 잉크는 번져갔다. 그리고 종이 한쪽에는 붉은 흔적이 묻어났다. 마치 손에서 흘러나온 피처럼. 민호의 손가락 끝이 베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편지 위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남았다. 그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더니 다시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동산 우물 속을 찾아라. 그곳에 진실이 있다. 그 문장은 글자마다 절망이 묻어 있었다. 글씨는 급하게 휘갈겨져 있었고 잉크와 피가 뒤섞여 흐려졌다. 마치 시간에 쫓기며 남긴 흔적 같았다. 편지를 끝내자마자 민호는 펜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방 안은 적막했지만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점점 더 요란해졌다. 그는 한동안 멍하니 종이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닫는 순간 마치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음을 예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이후 민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침이 되어도 집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몇몇 이웃이 찾아갔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결국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속삭였다. 민호도 결국 떠난 거야. 아내를 잃고 버티지 못한 거지? 맞아. 그 많은 편지도 다 미련일 뿐이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 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아무도 민호가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기차역에도 버스터미널에도 그의 이름은 남지 않았다. 그는 마치 흔적 없이 증발해 버린 듯 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붉은 얼룩이 번진 그 종이만이 유일한 단서였다. 민호가 사라진 뒤 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사람들은 그가 결국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떠났다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의 집에서 발견된 마지막 편지, 붉은 피가 번져 있던 그 종이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특히 편지 끝에 적힌 문장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동산 우물 속을 찾아라. 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다. 며칠 동안 몇몇 용감한 젊은이들이 뒷동산으로 향했다. 그 우물은 오래전부터 쓰이지 않아 잡초에 뒤덮여 있었고 축축한 이끼가 돌벽을 감싸고 있었다. 우물 안은 어두운 심연처럼 깊어 아무리 고개를 내밀어도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만이 서늘하게 치솟아 올랐다. 혹시 정말 이 안에 뭔가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결국 마을 어른들이 나섰다. 그들은 서로 의논한 끝에 우물을 아예 덮어버리기로 했다. 더 이상 괴이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아예 흔적을 없애야 한다. 그렇게 하여 며칠 후 시멘트가 부어지고 돌들이 쌓여 우물은 완전히 메워졌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을 느꼈다. 마치 중요한 진실을 억지로 덮어버린 듯한 씻을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스며들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그러나 뒷동산 우물 이야기는 끊임없이 아이들의 입에서 전설처럼 흘러나왔다. 밤에 우물 근처에 가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린대. 민호 아저씨가 아직 거기서 은지를 부르고 있대. 어른들은 아이들을 혼냈지만
정작 그들 스스로도 그 이야기를 부정하지 못했다. 밤이 되면 누구도 산길을 오르지 않았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괜히 창문을 닫아 걸었다. 민호의 집은 버려진 채로 남았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먹물이 묻은 펜이 놓여 있었고 방 안에는 편지 냄새가 스며 있었다. 나무 상자 안의 편지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마지막 붉은 얼룩이 묻은 종이만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가져간 것인지 아니면 함께 사라져버린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차 사건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침묵이 곧 망각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그 이야기는 공포와 의문으로 뿌리내렸다. 민호와 은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정말로 그 우물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마지막 편지의 붉은 흔적은 누구의 피였을까? 답 없는 질문들은 여전히 마을을 떠돌았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을 살아갔지만 마음 한켠에는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처럼 남은 한 문장.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동산 우물 속을 찾아라. 그 말은 여전히 마을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마을은 겉보기에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오래된 집과 바람이 스치는 산길에는 여전히 잊히지 않은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 그림자를 다시 불러낸 것은 다름 아닌 은퇴한 노로 우체부였다. 어느 가을 아침, 그는 정리되지 않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무는 이미 사가 손끝만 스쳐도 부서질 듯했다. 뚜껑을 열자 종이 냄새와 함께 수십 통의 편지가 나타났다. 봉투마다 적힌 이름은 단 하나 근지. 노인은 손가락으로 종이를 천천히 넘겼다. 처음에 글씨는 또렷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고 번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편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마지막 문장은 마치 피로 쓰인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뒷동산 우물 속을 찾아라. 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경찰이 뭔가를 놓친 게 틀림없어. 그는 지난 세월의 소문들을 떠올렸다. 사람들은 은지가 남편을 버리고 떠났다고 했지만 민호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결국 남편마저 자취를 감춘 뒤 마을은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 우물까지 시멘트로 막아버린 채. 그렇다면 그 안에는 정말로 무엇이 있었을까? 은지는 살해된 뒤 그곳에 버려진 걸까? 아니면 민호 역시 누군가에게 입막음을 당한 걸까? 노인의 생각은 점점 깊어졌다. 혹은 정반대로 그들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감시 속에서 혹은 강제로 떠난 낯선 땅에서. 그러나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 무엇이 그들의 입을 막았을까? 편지를 읽는 동안 노인은 마치 두 사람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았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남편의 속삭임,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아내의 목소리. 그는 마지막 편지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아직 끝나지 않은 진실이야.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편지 위의 먼지를 날려보냈다. 그 순간 마치 종이 사이에서 누군가의 숨결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노인은 몸을 굳혔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다시 상자를 닫으며 눈을 감았다. 은지. 그리고 민호.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은 나무 상자 속에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가 그 뚜껑을 다시 열게 되면 봉인된 진실은 다시 세상 위로 떠오를지도 모른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 그것은 어쩌면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여전히 땅속 어딘가 혹은 기억 깊숙한 곳에 묻혀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은지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방송은 그 질문을 남긴 채
긴 여운 속에서 끝이 났다.